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캄보디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갔느냐, 범죄에 적극 가담했느냐를 두고 피의자냐, 피해자냐 논쟁이 뜨겁습니다. 피해 신고가 폭증했던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도 일주일째 뜨거운 이슈입니다.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인지 아니면 걷어 차버린 실책인지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논쟁적인 이슈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신한 전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수익으로 욕을 해도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소송하여 데려올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로맨스 캠이랄지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범죄자들을 송환해오고 피해자들은 송환해오지 못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진에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예, 이 캄보디아 사태가 처음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현지에 구금되어 있었던 64명을 한국에 데려왔지만 이 중 59명이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송환, 국민을 지켰다, 그런 조치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제 청개구리적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나의 어떤 정치 쇼였다 이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외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현재 그 캄보디아에 간 청년들은 여러 가지 사기와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고의일 수도 있고 알고 인지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서 협박과 감금, 고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의 이제 송환 이후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생명을 위해를 강할 정도로 캄보디아에서 상당한 위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인지했다. 그럼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2,000여 명의 그런 예상되는 청년들을 빠르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환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이 협박과 감금이 있었던 만큼 송환을 하는 것은 옳았다. 그런 평가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이 좀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범죄가 벌어진 곳이 해외고요. 또 해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고가 급증할 정도로 정부가 무감각했던 게 우선은 굉장히 놀랍고 이건 정권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피해자이거나 감금돼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거 당연히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큼 이 국가가 가진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피해자들, 우리 국민의 그런 피해를 양산하는 게 또한 그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국민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송환해온 분들 다수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 송환을 안 해온다면 그건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의 잠재적 피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그걸 두고 정치적으로 한쪽에서는 조금 포장한 그런 그 측면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쨌든 정부의 그런 노력을 좀 폄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렇게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국민 2천여 명이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감금돼 있거나 피해자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지금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쨌든 그 해결해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범죄자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계속 현지에 놔뒀을 경우에 우리 교민을 향해서 또 다른 한국인을 향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송환을 해오는 게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사건이 이제 캄보디아 전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과 64명의 범죄 피의자들을 송환해 왔던 요 내용과 좀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64명을 전 세계를 동원해서 한국으로 송환한 그 범죄 피의자들은 범죄 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미 소탕 작전에 의해서 검거된 그래서 이민국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 범죄 단지에서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미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소탕이 돼서 구금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무슨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가가지고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왔다는 식의 어떤 보이기식의 이런 송환 작전은 사실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캄보디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 원인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럼 적절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대사관의 대응이나 또 지금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선행해서 하고 이미 이민국의 유치장에 있는 이 국민들을 소환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송환해 왔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외교력을 동원하고 또 인접 국가들과의 협조들을 통해서 지금의 사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대사관의 대응, 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잠시 후에 이 부분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허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20명이 감금돼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330명, 1월부터 8월까지 330명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감금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혹은 국정원 그리고 우리 경찰 이런 쪽에서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참 궁금해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거나 구금돼 있다면 나라가 먼저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가 문제 삼고 경찰이 문제 삼고 국정원에서 이거 문제 삼고 그래서 대응책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대학생이 죽고서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게 들끓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미스가 생겼는지 보고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은 건지 보고는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 허점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격을 보면요, 좀 특이해요,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첫째,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을 보면 가해자이자 피해자예요. 구금됐으니 뭐 거기 범죄 조직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강요당했다는 면에서는 피해자지만 본인들이 가해자잖아요, 또. 본인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이기도 하고, 발생 지점은 캄보디아인데 피해자는 한국인이에요, 또. 여기도 또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있었지만 또 중국인 범죄 조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복잡한 양면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세기를 송환해서 64명인가를 데려온다고 그래서 저는 구출해서 데려오는 줄 알았어요. 구금돼 있던 범죄 조직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구출해서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아까 오신환 전 의원 얘기하셨듯이 이게 이민 당국에 의해서 이미 다 붙잡혀서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그쪽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하고 있던 사람들을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알려지기에는 야,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과장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장된 것이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나라에서 구금돼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와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데려가겠다. 우리가 허락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 범죄에 여기서 저질러서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 많고 있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국이 와서 야,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데려갈래?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허락할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전세기를 보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범죄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가 데려온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지, 캄보디아가 와서 캄보디아 사람들 다 데려가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이거는 구출이 아니다. 정치적인 어떤 홍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성과를 낸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민국에 있던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당연히 빠르게 데려오는 거는 정부로서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이민국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시스템 만든다고 그러면 데려오지도 않고 뭐 하느냐? 당연히 언론의 질타가 있었을 거고요. 야당에서는 또 그거 자체를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전세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그런 외교부의 차관 파견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캄보디아에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후속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앞으로의 많은 여전히 텔레그램에 90개의 방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전히 그런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 현장에서 여전히 그런 사기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일을 했어야 했다. 근데 이것을 정치 쇼라고 포장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협력을 해야 되는 우리 정치가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건요. 그럼 왜 1월부터 8월까지 3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대학생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전세기를 보내서 구금돼 있었던 범죄,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오면서 우리는 국민들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다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 제기나 사건 신고가 2023년부터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그럼 금년에는 어떤 대처가 있었는지 김종혁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부의 그동안의 대응을 당연히 들여다보고 허점이 있으면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가 그런 것들을 방기하거나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치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고요. 이건 비단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면에서의 그런 외교적인 대응의 차원을 이번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64명의 송환한 범죄 피의자들은 범죄 피의자라고 이미 알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중에 5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 현지에서 프놈펜이나 시아누클락에서 도대체 어떤 범죄 내용들의 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충남경찰청이나 경기경찰청에 다 뿔뿔이 분산시켜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 핸드폰 초기화를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 이민국에서 초동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수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첩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송환한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료나 근거나 내용들을 없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받아서 송환받아서 뭘 어떻게 수사할 거냐는 거죠. 캄보디아랑 지금 아무런 지금 채널도 지금 열려 있지 않고 외교적 관계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금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대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선행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정부가 더 노력을 하고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해서 협조를 이끌어내고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공조해서 그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통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좀 미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현지에서의 지금 피해 인원들이나 출입국에 대한 통계가 지금 불일치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전체를 뭐 현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중에 상당 기간은 어쨌든 뭐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도 경찰도 국정원도 손 놓고 있었던 문제예요. 현 정부 출범한 이제 뭐 4개월 조금 넘었는데 거기다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피해자들을 먼저 구조해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그다지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지금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고 이번에 데려온 64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어떤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현지 사법당국이 수사한 기록은 인계해 온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데려만 왔다라는 건 좀 비약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추방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개별 송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 전 세계 보내서 송환하는 것보다 그것도 이제 우리로서는 부담인 거고 물론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마치 우리 현지 피해자들을 구조해 온 것처럼 초기에 포장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나 우리 사법당국은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됐고 그로 인해서 이민국에 의해서 구금돼서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자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래서 59명 지금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 우리가 안 데려올 수 없어요. 언젠간 데려와야 될 대상들이었고 오늘 또 뭐 57명인가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사람들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현지에서 어쨌든 우리 피해자들 구조를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나 아니면 국제적인 사법 공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진전이 없는 거는 우리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태의 심각성이나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쇼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 비난을 위한 비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제 코리아 데스크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필리핀에 한국 경찰이 가서 거기서 그 필리핀 경찰들과 공조를 하면서 범죄 수사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64명이 구금돼 있으면 우리 경찰들이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 혐의를 했는지를 갖다 같이 조사를 하고 언제 입국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만약에 그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람들은 그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데려올 사람들은 데려오면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코리아 데스크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기다 이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어요.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하자. 캄보디아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나가면 그러면 캄보디아에 있는 정치인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경찰도 온다고 그래.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나라에서 야 우리가 무슨 한국 식민지야? 왜 이렇게 굴종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전세 기본에서 다 데려온다 이게 아니라 정상 시간이 걸려도 우리 경찰들이 가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수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지금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워낙 들끓으니까 그냥 전세기 보내서 다 데려왔다. 그래서 국내에서 각 경찰청별로 흩어서 무슨 자료를 보고하겠습니까? 캄보디아 말로 쓰여져 있는 그냥 간략한 범죄 혐의 보고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도 안 돼요. 그럼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거고 예. 너무 감정만을 이렇게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쇼라는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뭐 사안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대응을 서둘렀던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는 건 상설 조직입니다. 예. 그거를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받지 않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국 정치인들이 캄보디아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사법당국이 요구하는 바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를테면 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정치범들, 시국사범들, 국내에 난민 신청을 했거나 난민주의를 획득한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건데 우리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그거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받지 않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코리안 데스크 같은 걸 호락호락하게 수용하지 않는 점도 있고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저는 일정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현재 우리 경찰이 안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반 차원에서 가 있고 캄보디아에서 코리안 데스크는 아니지만 TF라는 건 상설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건 수용하겠다. 그 정도 수준의 공조는. 그래서 그 공조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때문에 아무런 그 사법적인 노력 없이 그냥 송환부터 해왔다라는 게 저는 좀 그 과도한 비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범죄 행위가 불과 뭐 2년 전부터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중국이나 외국의 경우에 어떤 인신매매 아니면은 감금해가지고 저런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특히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미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슨 외교적 관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중국과의 관계들, 외교적 관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그걸 활용하든지 해서 캄보디아가 조금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들리는 말은 캄보디아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럼 정부는 뭐 했냐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전에 작년에도 이미 220명의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봐서는 이미 그 책임은 정부가 대응했던 그 작년 그리고 올해에 대응하는 그 행태나 그런 대치 능력, 외교력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했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것이 막 불거져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모두가 언론도 그렇고 다 깨우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작년에 뭐 언론사에서 이걸 특집으로 다뤘던 그
다큐멘터리가 이미 있습니다. 기획 예. 특집 보도가. 그런데도 우리가 무관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정치인이나 뭐 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가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아니면 언론을 동원해서 이게 무슨 국민들을 송환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무슨 특수 작전을 펼친 것이냐 이렇게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지금 노출되지 않은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외교력을 집중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우선 선행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대책들이 이제는 64명의 송환은 이제 대응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한국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한국인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그 범죄 조직에서 총책급이 있고 뭐 관리책이 있고 유인책, 모집책, 자금 세탁책, 뭐 인출책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할 분담이 되면서 예. 범죄의 수위와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왜 아직도 그 현장에 남아 있는가? 결국에는 한국에 송환됐을 때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이상 취업이나 여러 가지 비전,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쟁보다는 정말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TF를 만든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와 대응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캄보디아의 이슈가 잘못하면은 캄보디아 교민들에 대한 낙인 찍기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정말 그런 부정적인 시각 이런 쪽으로 튈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안을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는 전체에 대한 혐오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예. 이 범죄 조직이 지금은 그런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그 주변 조직으로 또는 국가들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긴 대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외교위가 그 외통위가 국감을 하면서 캄보디아를 현장에서 대사관에 예. 지금 대응을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그런 점검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왜 그러면 그동안 잘 안 됐는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전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그런 어떻게 무능 이런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외통위 현장 국감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죠. 지난해부터 납치나 감금 신고된 550건 가운데 이제 100건 가량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왜 진작 우리 정부가 알지 못했을까?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그건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국감을 보면 알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가 질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현 정부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예. 이게 그 이전에부터 정부 그리고 대사관의 대응 그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뭐 국감 때 보니까 사실은 작년 11월인가요? 윤석열 정부죠. 예, 그때 11월에 로맨스 스캠을 했던 총책의 부부가 그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경찰 형사가 대응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대사관에서 그냥 단순히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체포 권한이나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수한다고 그래서 그냥 선의로 그걸 이해하고 풀어줬다. 그리고 그 울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통화하는 그런 녹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안이하게 매뉴얼도 없고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가 도대체 경찰 영사가 그러면은 프놈펜에 왜 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대응들을 봤잖아요. 이게 정부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 정부,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대로 잘 작동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의 취지에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예. 이게 그냥 현 정부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이렇게 큰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된 것이고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현재 대응해야 되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것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의 멘트나 인터뷰나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공간의 좀 무능이나 부실이나 안이한 대응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국감에서 그게 많이 질타가 됐고요. 예. 아니 그 스캔 범죄의 총책이 비자 연장하러 왔는데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렸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고 그건 이제 수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총책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좀 구조적인 이유들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범죄에 연루됐을 때 그걸 이제 담당하는 수사 역량이 경찰청의 외사 역량인데 2023년도에 1,100명이 정원이었는데 경찰청 외사국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협력실에 49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100명에서 49명이면 뭐 10분의 1도 더 줄어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지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수사 역량 차원의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와중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실종되고 감금됐다는 피해가 급증하는데 동시에 급증한 게 캄보디아 ODA입니다. 예. 2022년에 1,7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 ODA 예산이 4,300억이 넘어요. 특히 작년에서 올해 오는 과정에 작년에서 올해 범죄 피해 신고가 급증했는데 ODA가 2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지 공간의 분위기 같은 거를 저는 규정했다고 봐요. 때문에 이걸 두고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64명 소환해 온 걸 두고서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리기를 한다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이미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미룰 문제도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뭐 자꾸 벌이는 게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데 저도 그 점은 공감해요. 정치인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우리 피해자 구조를 명목으로 혹은 다른 명목으로 뭔가 이게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캄보디아에 특별한 인맥이나 특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가게 되면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 역량이 그걸 수행해야 되고 뭐 현지에서 하다못해 사소한 일정 하나 수행하려도 그걸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그런 거 하다가 사실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저는 물론 선의를 갖고 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현지 교민이 보기에 그 교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어쨌든 비판도 있었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재난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게 그렇게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내왔잖아요. 오히려 정부에 맡기고 좀 정부 차원의 해결 요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본 이후에 가더라도 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 너무 좀 서둘러서 이제 그런 어떤 현지 방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정치조다 이런 비판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뭐 우리가 산불 같은 거 나거나 홍수 현장 났을 때 정치인들이 가면 실제로 방제 작업하거나 구출 작업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 헬기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 거기 가서 구출을 하면 경찰이 구출하든가 그런 공권력이 움직여야 되지 한국의 정치인이 가서 뭐 사람들을 구출해 왔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민들의 뭐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진심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양당 모두에서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뭐 전쟁을 하자, 파병을 하자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 범죄는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조직은 중국 조직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도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캄보디아도 전쟁하고 그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온 애들이니까 중국으로 도망갔으면 우리 중국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하세요. 이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양당에서 그렇게 쏟아내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양국의 자존심,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오신환 전 의원께서 지금 석 달째 공석인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부분을 공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건 문제죠. 예, 여야 모두 정부의 문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캄보디아랑 수교가 된 지가 수십 년 됐을 텐데 그리고 해마다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가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그 정도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과 캄보디아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인접 국가인 태국이나 아시다시피 베트남이나 이런데 관계들이 캄보디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을 외교에 있는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오히려 태국이나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말들이 거기서는 오히려 자극이 돼서 그걸 언론에 보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꾸 떠벌려서 언론에 자꾸 올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좀 낮은 톤으로 가서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외교 관계, 특히 이제 훈센 총리가 아시다시피 32살의 총리가 돼서 지금은 인민당의 의장이면서 당 대표면서 상원의원의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38년 동안 사실 훈센 총리가 집권한 그런 국가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외교적 관계들이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훈센 총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풀 수 있는 부분들의 채널이 있었어야죠. 우리 외교 당국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양쪽의 협상 문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걸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 캄보디아의 화장터에 한국인 시신이 2달에 1명꼴로 지금 이렇게 유입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인의 생명이 시간 싸움으로 어떻게든 박탈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는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생각하면은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정치인으로서 좀 과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여당 의원으로서의 발언이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ODA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 이런 샤넬 백이나 아니면 목걸이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통일교에서의 그런 캄보디아 ODA 사업이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이 정말 과정에서의 얼마나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가지고서는 지금 현장에서 지원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ODA 사업과 이번에 그 보이스피싱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ODA 사업에서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 자체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건진법사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무슨 그런 사람들의 청탁을 위해서 메콩강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그 ODA 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자금을 거기다가 많이 늘렸다면 증액을 했다면 그건 그거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과 이번에 보이스캠하고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프레임을 짜는 건 그거는 사태 해결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외교부 차원에서 ODA 사업도 결국에는 외교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과 사건 접수도 외교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ODA 사업만 이렇게 증액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외교부가 그동안 정말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괴리감이나 아니면은 정말 죄책감은 없었는지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캄보디아 얘기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윤 정부의 실책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엮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캄보디아에만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받아야죠. 일종의 한국 캄보디아 외교 관계의 약간 비정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ODA가 굉장히 사실 나른하게 진행이 된 거고요. 한 캄보디아 외교 관계 전반이 전 나른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국민들이 이렇게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를테면 어떤 그런 외부의 청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ODA를 늘렸던 그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내에서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명목상의 강경책을 언급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데 동의해요. 결국엔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사법공조든 아니면 인근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법공조든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캄보디아의 외교관계 전반을 차제에 돌아봐야 된다는 점에도 공감해요. 지금 캄보디아하고의 국제결혼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정도에 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 반환 정서가 증가하거나 예. 아니면 국내에서 캄보디아인들을 혐오하는 정서가 증가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이런 사법적 공조를 아주 밀도 있게 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외교적으로 이게 양국 관계의 긴장을 높이거나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근데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아예 ODA를 끊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ODA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네. 서울시도 중단하고 있고 경기도도 중단하고 있고.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국가 간의 협약이에요. ODA라는 게. 그런데다가 우리 기업들의 이를테면 이해관계도 걸려 있습니다. 조건부로 우리 기업들의 이제 참여를 조건부로 차관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미 이제 계약이 체결된 ODA는 어쩔 수 없고요. 이후에 그 과거에 진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정상화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피해에 연루됐고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아예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외교관계가 악화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 일종의 명목상의 강경책을 자꾸 정치권에서 주문하는 거는 정부가 수용할 수도 없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한국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리가 전혀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당신네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 여태까지.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용되고 했을 때 신고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놓고서 대학생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책임은 다 캄보디아인들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는 다 잘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캄보디아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당국이 이게 사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가 너무나 현실하고 괴리돼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수가 사실상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 24년도에 한 20만 명이 갔다가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서 집계한 숫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 이민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만 2천 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됐지만 캄보디아로만 입국하는 그 청년들이나 그 취업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에 의해서만 지금 그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정부 당국이 대응하고 봐야지 더 많은 어떤 숫자가 지금 감금이나 구금당하고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에 지금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화들짝 놀라다 보니까 이미 중국의 그 태자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많이 큰 범죄 단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수십 개 되는
그 카지노가 있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 소굴인데 이미 다 짐 싸갖고 라오스로 다 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빨리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 캄보디아 정부와의 어떤 외교적 관계들을 빨리 정상화해서 아니면 중국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그 범죄 단지를 범죄 그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 동결이나 이런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먼저 해야지 단순히 지금 거기 가서 우리 경찰이 지금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바로잡고 싶긴 한데요. 우리의 논의가 너무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하는 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그런 국제 공조 뭔가 범죄의 그런 요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캄보디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ODA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리 그 해마다의 ODA 그 캄보디아 예산을 보면 1,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1,800억 됩니다. 그러다가 2,100억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최근에 2배로 뛰는 4천억이 넘는 그 금액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어떠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자, 하지만 이 밤이 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슈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이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중반부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바로 11호 부동산 대책이었죠. 서울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확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 집값에 따라서지만 한 2억 원까지 또 축소한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 조치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야당 쪽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예, 뭐 최근 일주일 동안 워낙에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의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송구하고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 그리고 토지 허가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전 의원으로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만큼 참 복잡하고 어렵고 그 정책의 취지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도 참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정말 6.27 대책 그리고 뭐 9.7 공급 대책 그리고 11호 대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맞고요. 그런 만큼 지금 우리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인 유동성의 그런 확대, 그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투자가 되면서 또 부동산 값을 더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내 집 마련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점점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요원해지는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발휘하면 사다리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은 포문을 열겠습니다. 사다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번 대책이 초고강도 대책이라는 점에는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책이 이제 시장을 따라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해서 궁극에는 실패했던 건데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기가 번지는 거를 차단하자.
해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12개 경기도 지역까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오는 거고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물론 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지역은 강남이나 뭐 이른바 한강벨트나 제한돼 있긴 합니다만 전례로 보면 이걸 방치했을 때 그게 서울 전역이나 혹은 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일단 대출이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전세를 포함해서 집을 사는 게 금지되고 집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느껴질 만한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핀셋 대책이라고 하는 게 다 실패했던 것에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논란이 커진 이유는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이거나 혹은 내로남불로 보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 15억도 서민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오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어제죠. 사과를 했습니다만 예. 그 사과가 과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론이 악화된 것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정책 입안자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상경 차관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분의 발언이 아니고 그분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십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번 부동산 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정책 당국자들이 다 거주하지 않는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나 예. 그로 인한 여론 악화거든요. 그 사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나서서 팔아라. 예.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서 팔든 예.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팔든 그러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한테는 불가피한데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좀 어렵습니다. 대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얘기하면서 얼마 전까지 그분들은 그런 거래 행태를 통해 가지고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본인들은 과거에 그게 불법도 아니었고 예. 뭐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정책 당국자들의 솔선수범이 따라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대책도 대책이지만 메시지도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우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급조된 정책으로 부실 정책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초강경 규제 대책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건데 사실상 사실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180도 다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로남불에 걸려들게 돼 있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두고 청주의 아파트 팔았던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지금 행태가 저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급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의 12개 지자체를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강경 대책을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미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국토부 장관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광역을 인접하고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되어는 있죠. 근데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예. 그리고 서울시의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는 제 생각에는 정부도 핀셋으로 몇 개 자치구나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를 묶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협조도 안 되고 그냥 통보식으로 그냥 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통보하면서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와 12개 경기도 자치구를 토호제로 묶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들에게는
서울시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고 예. 그냥 있는 데서 계속 살으라는 것뿐이 안 돼요. 토호제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집을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구청이 다 이것을 그 비용 금액은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검토가 돼서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 지금 벌써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당국이 또 한두 명이 지금 얘기했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엇박자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시장을 신뢰하면서 공급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소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공급에 대한 것을 과거 박원순 시장 때 무려 393군데의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들을 다 해제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인허가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직격탄을 받고 공급 절벽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촉진하고자 지금 정부 정책들의 규제들을 완화해서 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되니까 시장이 경색되고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구청장들이 지금 어제 기자회견 한 것처럼 좀 지자체가 기초나 광역이나 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당은 다르지만 이거는 정부 사이드에서 행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머리를 맞대고 좀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걸 예. 정치적인 이념의 지향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뭐 최근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서울시의 그런 공급 대책이나 규제 완화 대책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뭐 강남 3구에 대한 토호제 풀었다가 다시 묶는 과정에서 또 집값이 올라간 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2월이었죠. 일명 잠삼대청 해가지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투지거래 허가구역 잠깐 이제 규제를 또 그래서 그 해제를 했었던 사이에 일이 정말 있었죠.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하면서 정책실장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디까지를 토호제로 묶을 것이냐. 사실은 강남 3구만 묶으면 마용성이 올라가고요. 마용성을 또 묶게 되면은 또 그 외의 지역들 그리고 분당이나 그 외에 정말 비싼 경기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숙고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따라가는 핀셋 정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끌고 당길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공급 늘려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 워낙에 주식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4천 코스피까지 이제 다다를 정도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그 자산 심리의 힘 그리고 부동산이 심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이 비상시국에서의 집값의 그런 상승을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또 따라가게 되는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또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분명히 공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부의 대책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시다가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서 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집값 누가 제일 많이 올려놨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올랐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올랐고 이제 세 번째로 이재명 정부 때 지금 오르려고 또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이것은 수요 공급과 시장 경제 원칙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핀셋 규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체로 통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핀셋 규제로 인해서도 굉장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통으로 규제를 하면 더 큰 통으로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던 약속하고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대선 공약을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해서 나가는 거 이거 아니더라.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그런 정책 쓰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여기에 누가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무슨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지금 아까 이상경 씨 같은 경우는 국토부 차관, 본인은 28억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33억짜리 아파트를 14억인가 5억을 전세를 끼고서 사서 1년 사이에 5, 6억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현금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본인은 1년 사이에 5, 6억이나 33억 주고 산 아파트가 40억이 넘어갔는데 본인은 현금 놔두고서 전세 끼면서 갭 투자해서 사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몇 억씩의 그 수익을 가져가면 국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뢰가 생깁니까? 그럼 이분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런 분들 전부 다 갭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게 꼭 어느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거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던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은 다음에 생각을 할게. 연말 되고 내년 되면 그때부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은 죽어나는 건 국민들 아닙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뭐 여당의 그런 주요 인사들의 그런 내로남불 방식의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책 이반자로서의 그런 브리핑을 하는 부분,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부 인사로서의 내부에서의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비판을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민심들이 들썩거리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이반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공행진하는 집안의 집값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정책을 발표한다고 곧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경색 국면인 것이죠. 그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켜봐야 된다. 공급 대책 나중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발표를 했고 더 디테일한 것은 연말까지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진보 정권이 있을 때마다 집값이 올라갔느냐, 그런 프레임이 씌었느냐, 그리고 왜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저로서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이 노력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5% 올리면서 그리고 집값이 폭락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집값을 올리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했는데 그런 외국의 그런 미국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사이클을 돌면서 떨어졌다가 오르는데 그 타이밍이 또 이재명 정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보 정권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주장도 저는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주가도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필 왜 진보 정권에서 항상 올라갔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방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디테일한 또 후속 대책도 꼭 필요하고 정책 이반자로서의 그런 내로남불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 있고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뭐 경기도 있고 또 정책, 뭐 규제나 혹은 세제나 그리고 금리도 있고 여러 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권에서 늘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 때는 늘 운이 좋았어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금융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뉴타운 공약을 발표해서 그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아예 정권 차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빚내서 집사라였습니다. 대대적인 어쨌든 이 대출 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일정하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했고 그 누적된
부담이 결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 때 터졌고 문재인 정부가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초반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제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2023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토어제 오세훈 시장이 한 달 만에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 이 시장의 매매 시장의 동향을 주 단위로 발표하잖아요. 그 일주일에 1% 올랐다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체감이 안 됩니다. 50주면 50%가 오르는 거예요. 20억짜리 집이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브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브레이크를 잡은 건데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과열을 막고 여기서 더 오르는 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하향 안정화를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주택 과소비자들, 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 집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줄어야 돼요. 그래서 매물을 내놔야 됩니다. 서울에 주택 보급률이 93%, 물론 충분치는 않아요. 93%인데 자가 보유율이 51%밖에 안 됩니다. 이 괴리는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소하려면 결국에 답은 저는 보유세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거래세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대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자꾸 이제 공급 대책 말씀하시면서 시장에 맡겨라,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시장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일종의 가수요, 투기 수요가 지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률이 93%인데 자가 보유율은 5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급도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주거정비 사업 말씀하셨는데 주거정비 사업 잘못 손대면 가공할 투기가 일어납니다. 박원순 시장 때 용산 개발 얘기했다가 국제단지 개발 얘기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 다시 취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도 저는 오세훈 시장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로 인해서 가공할 투기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 11호 대책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건축, 재개발, 그 개발 이익 환수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예. 저는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그로 인한 이제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데 그거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면 다시 투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는 투기 막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투기 열어주는 대책을 취하겠다는 게 모순되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이게 여론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이 된다 그래도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관성을 지켜야 되고 여기서 일관성을 못 지키고 후퇴하는 순간에 그때는 정말 이제 이 시장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예.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 저는 뭐 그 이 보수 정권에서도 또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으니까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폭등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건 거의 저주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지금 같은 얼마 전 같은 예. 그런 한강벨트나 강남에서의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류의 대책을 내놓는 게 거의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1년에 50% 오르는 거예요. 예. 그거 방치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집값 문제에 있어서 보수 정부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시장을요. 저는 규제나 이거를 억제책으로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무조건 수요 억제 측으로 금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그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쏟아붓습니까? 내년에도 사실상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규제 정책으로 묶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유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실제 공급을 하려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경기권을 비롯한 특별시가 아닌 데들은 기초단체에서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서로 협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정부가 정책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서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체를 사실 노도광이나 노원, 도봉, 뭐 강북 그리고 금천, 관악 뭐 이런데 사실은 거기에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지금 다 토호제로 묶었다는 것은 서울시랑 여러 가지 서로 대화 채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국토부랑 수시로 잘 의논합니다. 그 채널들이 다 열려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논의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설득을 해서 지자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정부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만들었으니까 갖다 던지면 시장이 그것을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다시 폭등하는 부동산 이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임대차 3법이에요. 예.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희숙 의원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 무슨 월세 다 올라가고 서민들 정말 죽어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올라간 다음에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통계청에다가 실제로 발표할 때는 아, 부동산 가격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통계 조작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면서 국민들 속였어요. 그렇게 했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있으니까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진정성 없답니까? 어느 정부가 진정성 안 가지고 하려고 하겠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정책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 진정성을 믿고 따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생한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거 과거 임대차 3법처럼 오늘 당장 그 가격이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실을 그냥 눈 돌려버리고 야, 우리가 의도가 좋으니까 그거 니들이 좀 따라주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인들이 할 얘기 아닙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뭐 의도가 좋으니까 결과도 좋을 거다. 의도가 좋으니까는 국민들도 수용해달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책이라는 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데 저도 뭐 이견이 없어요. 실패한 정책입니다. 예. 근데 당시 실패의 원인이 뭐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그 원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떻게 보면은 진작 썼어야 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그럼으로써 결국 시장에 의해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고 따라다니다가 제대로 된 어쨌든 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반면교사 학습 효과로 초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고 이게 완성된 정책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이미 올라가 있는 집값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공급이 뒤따라야 되는데 공급이 뭐냐? 예.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불가능해요. 그런 택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주거정비 사업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서 그걸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 가능한 택지를 통해서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보유세 정책도 따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니까 그 이번 정책을 놓고서 여러 가지 그 이 갈래에 예. 기류들이 좀 온도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보유세 정책을 썼어야 된다. 그리고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선거 전에 보유세 얘기 꺼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건축 재개발 그 개발이익 환수금 이거 완화하자. 이런 대책까지 뭐 백화쟁명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보수 정당과 예를 들면 민주당과의 어쨌든 철학의 차이가 있듯이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예. 그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만 맡기고 가만히 있어라. 시장에만 맡기면 다 잘 될 거다. 아니 보수 정권 때 그렇게 시장에 맡겨서 다 잘 됐으면 지금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 상황이 됐겠어요. 그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나 혹은 지난 민주당 정권의 책임만이라고 돌릴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집값 안 올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서울시장 하는 동안에는 집값이 안 올랐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단 박원순 시장 때 10년 동안 정비구역을 지정하기까지 주거정비 사업에서 정비구역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 5년이 걸려요. 이거를 393군데를 서울에서만 전부 구역 지정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세훈 시장이 21년도 다시 보궐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시장을 다시 지금 규제도 완화하고 시장을 작동하게끔 만들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2년 6개월로 줄여가지고 구역 지정까지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뭐 이런 어떤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일단 공급에 대한 시장이. 더군다나 지금 원자재가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시공사들이 수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정부가 지자체랑 의논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저는 정부의 어떤 선이나 진정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까 신현영 의원님도 사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인사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인사 안 하겠다, 승진 안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다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집권당에 지금 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 정부 관계자들 이 정책을 발표하는 당사자들만이라도 두 채 갖고 있는 거, 세 채 갖고 있는 거 팔으란 말이죠.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저렇게 정부들이 저렇게 나서서 하니까 우리도 그럼 같이 동참하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서 팔아라. 규제로 일변도로 서울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토호제를 다 묶어버리면 거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그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지 이것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재원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동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사실 발언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정책만큼 정말 토론해서 어려운 게 없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게 저도 잘못하면 말실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전세 2년마다 전전긍긍하다가 내 집 마련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염원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2년마다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보지 않는 그런 대책들이 꼭 나와야 되는데 오신환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종현 최고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종부세가 완화됐다가 또 강화됐다가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혼선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이라도 부동산만이라도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100년대계의 그런 흐름을 만들 수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공급 대책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135만 호 하면 결국에는 뭐 열심히 김경수 위원장이 지금 뭐 503특 얘기하면서 지방 분권 뭐 그러면서 균형 발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수도권을 다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실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또 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또한 정쟁으로 가지 않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정권은 이재명 정부 이렇기 때문에 또 미스매치가 되면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거 갑자기 또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원점 회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도 끄덕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정치가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바람을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성은 없지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KG에게는 보입니다.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G.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엔 숙면 매트 사계절.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발언 기회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아주 뜨거운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캄보디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고 싶은 조언이나 당부, 이게 대상이 뭐 정부가 돼도 상관이 없고 여당이 돼도 상관이 없고 야당이 돼도 대상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캄보디아 사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론에서 봤지만 사실 이건 어떤 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여와 야가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집권한 지 지금 4개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정 간의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게 많은데 그 원인은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정의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란당이고 쟤네들은 없애져야 될 당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캄보디아 사태나 주택 정책에서도 봤듯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야라는 것들은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재의 이유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멸살, 이렇게 절멸돼야 될 존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집권 여당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뭐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고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 소멸과 불균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소득 4만 불 국가의 청년들이 국민소득이 3천 불이 안 되는 나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가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송환된 64명 그중에 구속된 59명의 출생지나 혹은 성장지를 살펴보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강남의 집값 또 한강벨트의 집값 경기도 요지의 집값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넌센스고 결국 이게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답을 못 찾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앞서 이제 우리 김정혁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나치게 우리가 정치적인 논란, 정쟁을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신환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에 접어드는데요. 너무나 좀 조급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아까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으로 몰이하면서 그리고 지금 국회를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됐던 현 정부가 됐던 모든 정부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때의 외교 공무원들이 지금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물론 운영하는 정부직 공무원들이야 지금 바뀌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냥 마음대로 입법하고 결국에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너무 조급하지 않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점검하면서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몰리려고 하는 서울에서의 집값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 그런데 그것이 거기를 규제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럼 양쪽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파급이 안 될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무조건 억눌러서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그 인식부터 좀 바꾸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현영 전 의원님. 예, 지금 우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거주의 양극화로 가고 있는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고요.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의 양극화의 또 하나의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정치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들이 비판합니다. 고성만 오가고 갈등만 드러나고 실질적인 정말 정책 국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도 한 반달에서 한 달 정도는 국감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하는 그런 정치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푸드페스타! 기대해도 좋다!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마침내 빼빼로데이야. 혼자보단 함께 즐겁게. 바빠도 마음은 전해지게. 혹시 잊은 거 아니지? 마음을 나눠봐. Share love with 빼빼로. 롯데 빼빼로.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